오늘의 주제는 특강이죠. 오늘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가 재앙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분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모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별칭이 노무현의 복심입니다. 항상 언론에서 인용할 때 노무현의 복심이라는 별칭을 쓰는데요. 그런 별칭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잘 표현했을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록이란 책은 대통령 노무현은 물론 인간 노무현의 이면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 윤 대변인을 모셔서 노무현 대통령도 전하시지 못한 진심의 노무현의 진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까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병환 실장님은 항상 청와대 5년 동안 저의 직속 상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할 때는 바로 위에서 홍보수석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 부속실장하고 연설기획비서관 시절에는 그보다 더 높은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 생활 끝난 후에 노무현 재단에서 일할 때는 또 이사장님으로 일하셔서 항상 저한테는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우리 이병환 실장님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셔서 항상 큰 형님 같기도 하시고 그렇지 듬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자잘한 거는 진짜 신경을 안 쓰세요. 거의 큰 맥락만 짚으시고 큰 전략을 수립하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하신데 자잘한 세세한 일들은 전부 아랫사람한테 맡기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선거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도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불러주셔도 원래는 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예, 앉아서 인사드렸습니다. 뭐 말씀을 우리 이병환 실장님이 특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특강할 주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시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아직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청와대 5년 생활 중에 대통령님을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뵙고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지켜보는 위치에서 한 4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임하신 이후에도 봉화에서 한 몇 달 동안 같이 쭉 지켜보면서 살 수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항상 이렇게 옆에 누군가를 관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뭐 원래 독대를 싫어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서 어떤 게 두 사람이 단둘이서 독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신 분들은 독대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독대를 하게 되면은 이 대통령님 말씀을 약간 확대 과장해서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그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자기도 무의식 중에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뻥튀겨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얘기하신 모든 얘기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좀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또 옆에다 이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 처음에 대변인 한 1년 반 했었는데 그 후에 부속실장으로 올라간 이후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자리에 이제 배석을 하면서 사석에까지 배석을 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보는 몰래 그러니까 가깝게 알기 시작한 건 한 90년도, 88년 청문회 스타 됐을 때부터 제가 의원회관에 다른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뵙고 이제 워낙 뭐 그때는 스타 청문회 때는 워낙 스타 국회의원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원인데 저도 우연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이제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나중에 첫 번째 자서전인 여보나 좀 도와줘를 쓸 때 제가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가 나중에 대선 때 정식으로 합류해서 이제 옆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통령이 되신 후에 한 4년 반 동안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서 참 뭐 이게 남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용비어천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정말로 이렇게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뭐 다른 모든 얘기 떠나서 제일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인간적이신 분이에요. 그거는 뭐 텔레비를 보거나 뭐 그분이 활동하시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시면 누구나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참여정부 4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힘들게 비판받고 또 뭐 언론하고 많이 싸우고 뭐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시면 그런 날에도 아침에 저는 뭐 부속실장 할 때 아침에 이렇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관저에 올라가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인상을 쓰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에 내실에서 나오시면서 비서가 인사하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그거는 꼭 비서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우리 이병환 실장님이나 이 많은 참모들이 올라오면은 정말로 인사만큼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의에서 같이 자리에 둥글게 테이블에 앉으면 제일 먼저 의도적으로 대통령께서 농담 한마디를 하세요. 일부러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오면은 이게 저 청와대 본관 올라가 보면은 지금도 그런데 이게 집무실이 옛날 저 전두환 대통령 때시였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물이 2층 건물인데 한 층이 거의 2층, 보통 아파트 2층 높이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2층 건물이 4층 높이만 하죠. 그러니까 한 개 층을 중간에 나와서 복층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들어가면은 대통령 책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통령 책상이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도 높고 텅 비어 있는 방 안에 저쪽 끝에 책상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사이에 주눅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옛날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어떤 뭐 고위 관료분은 고위 관료인지 참모인지 누구나 하여튼 거기 갔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뭐 이게 바지에 소변을 지릴 정도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처음에는 좀 고치고 싶어 하셨죠. 이거를 좀 비서들이 저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 보면은 그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부시 대통령도 하는 거 보면은 복도에 거니다가 저 옆에 비서들하고 어깨도 부닥치고 뭐 비서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뭐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지향하셔가지고 청와대 본관을 좀 고쳐보실까 하셨어요. 근데 그 워낙 건물이 좋아서 거기다 손을 다시 대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국가적인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 포기를 하셨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마련된 곳에서 항상 비서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신 손님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 크게 4가지 정도로 제가 뭐 오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지도자의 리더십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도자는 어쨌든 노 대통령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리더십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첫 번째는 굉장히 수평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낮게 같이 하시려고 하시고, 그 워낙은 이게 뭐 우리 소위 시쳇말로 비주류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좀 명망 있고 뭐 이렇게 뭐 가진 것 많은 이런 분들보다도 굉장히 비주류 출신이셔서 사람 보는 스타일도 이렇게 잘 나가고 정말로 멋있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참 영악하달까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도 묵묵하게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발탁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서들하고 또 열심히 같이 호흡을 맞추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변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가서 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변인 생활이 너무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전화를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우리 또 참여정부 때는 언론이 너무 이 적대적인 관계여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그럼 우리 대통령이 꼭 그걸 물으세요. 그건 좋은데 대안을 갖고 와라 그럼. 그러면 항상 이제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다음에 누구를 추천할 사람까지 항상 얘기를 해야지 이놈이 똑바로 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이리저리 쭉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명망가들을 좀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대변인 됐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오히려 너는 네가 네 역량보다 더 좋은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너가 계속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때 포기를 했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병헌 실장님의 경우도 처음 인수위 때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이 하셨는데, 인수위 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거의 장관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거의 최소한 수석급이 될 거로 다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이 비서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들어갈 때부터 저랑 같은 비서관급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나중에 전화로 양해를 굉장히 구했는데, 이병헌 실장, 그 사람들은 이병헌 실장님이 저 자리를 받을까? 아마 안 받고 그냥 나가실 것 같은데, 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병헌 실장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를 그냥 하셨어요. 그게 정무비서관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거를 높게 사신 거예요. 결국은 한 3, 4개월, 5개월 만에 바로 이병헌 시장님 그 점을 높이 사셔서 홍보수석을 시켰고, 그게 또 발달이 돼서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발탁을 하셔가지고 그 청와대 5년 동안 가장 많은 승진을 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랑 동급이셨는데 나중에는 장관급이 되셔서 제대를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책임을 지는 리더십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 특히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노 대통령님은 항상 그 밖에서는 되게 많이 욕했죠. 참여정부 5년 동안. 어떻게 대통령이 맨날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언론과 싸우고 야당과 싸워서 상처받고 맨날 지지율 떨어뜨리냐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님은 그 일이 당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참모가 한번 나와서 얘기하면은 기사가 한 옛날 신문 기준으로 따지면 한 1단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대통령이 나와서 한 두어 마디 하시면 거의 일면 톱 아니면 사이드 톱 기사로 되니까 홍보 효과가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권투에서 이기려면 몇 대 얻어맞아야지. 얻어맞아야 상대방 어퍼커트 날릴 수도 있고 KO 시킬 펀치도 날릴 수 있지. 한 대도 안 맞고 대통령이라서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상대방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하여튼 지론이셨는데 그래서 항상 그 싸움 하는데 선봉에 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많이 막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을 대신해 주는 참모가 정말 그렇게 없느냐 많이 욕들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이병환 비서실장님 되셨을 때는 이 실장님이 그 악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거의 총대를 많이 매셔가지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언론의 공격이나 화살을 많이 덜 받으신 편이었어요. 근데 항상 일을 시키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당신이 진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이 시스템 리더십인데요. 요새 보면 이렇게 이번 세월호 사건 나면서 페북이나 SNS에 우리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뭐 유시민 장관이 쓴 운명이다에 나오는 얘기인데 비가 와도 내 책임인 것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인 것 같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 맞으세요? 맞는데 대통령님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든 거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그걸 떠나서 더 넘어가서 이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항상 제일 초점에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이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하시던 시절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스크립터의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한번 이 신문의 해외 토픽에 이제 외국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여름 휴가를 가서 이 수영복 입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거의 네 귀퉁이에서 총든 무장군인이 그 총리를 지키고 있는 사진이 해외 토픽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하로 한번 대통령 그때 이제 원회이던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원고를 만들어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그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휴가냐 그런 네 귀퉁이에서 총이 있는 데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제대로 휴가를 하는 거냐 라고 하셨는데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이제 스웨덴의 팔메 수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제 뭐 상당히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긴 한데 극장에 부인하고 경호원 없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을 맞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호원 없이 그렇게 총리가 자유롭게 극장에 영화 구경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더 높게 평가하신 거는 그때 스웨덴이 그러니까 총리가 그렇게 갑자기 총격을 당했는데도 계엄령 선포하는 일도 없었고 나라가 아무런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굴러갔다는 일, 이 점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나 이제 국가의 지도자라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님 때도 분권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 시절에는 거의 뭐 내정의 한 절반은 이해찬 총리한테 맡기셨고 또 뭐 정동영 장관한테는 통일외교 안보 분야, 김근태 장관한테는 뭐 보건복지나 이쪽 경제 이익복지 분야를 다 맡기시거나 분권을 하셨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00 몇백쯤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 인사를 대통령이 혼자 하신 대통령과 인사수석이 하신 게 아니라 인사수석이 물론 있긴 했지만 청와대 내부 시스템은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제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추천하는 인사수석이 있고 그다음 그걸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 따로따로죠. 그래서 이제 인사수석은 사람을 걸러서 이렇게 추천하면은
민정수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그 사람에 대한 검증자를 뒤져서 이제 주로 이 사람은 안 된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수석은 포지티브라면은 민정수석은 네거티브를 담당하는 거죠. 이제 그걸 총괄해서 사람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인사추천위원장인데 그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병헌 실장님이 이제 그 시스템의 장으로 한 비서실장으로 계신 동안 그 역할을 마치죠. 그래서 거의 인사추천위가 올리는 얘기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대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물론 최종 권한은 이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보셔야죠. 근데 보시는데 인사추천위원회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거의 1순위 사람을 그대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님이 없어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시스템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작년에 NLL 사건 때 많이 언론에 나왔던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것도 청와대 내부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지시와 명령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일을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그때까지는 잔소리 참 많이 하세요. 잔소리 참 많으신 편이세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일 시스템 만드는 데까지는 잔소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책임과 아까처럼 분권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체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최종 책임은 당신이 진다는 점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어쨌든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 후보 시절 같은 때 선거 때 그때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눈물이라는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성근 씨가 하는 연설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그대로 광고로 만들었던 거랑 뭐 기타 치는 대통령이랄지 이런 좀 사람들 기억에 맞는 광고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은 대통령이 시키기만 하고 한 번도 개입해서 뭐라고 하신 작품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품들이 나가서 그때 하여튼 득표하는데 하여튼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게 세 번째가 이 시스템 리더십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상가적인 리더십이에요. 사상과 철학이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 점은 물론 이 대통령께서 우리 노 대통령께서 인정하시지만 이 부분에서 선생님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하신다는 거를 항상 얘기하셨는데 항상 그런 말씀 제가 기록 책에도 써놨지만 말로 하는 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글로 쓰는 거에는 리영희 교수죠. 리영희 교수를 따라갈 수 없다. 나는 김대중 팔까 이영희 팔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김대중 대통령님 엄청나게 많은 이 독서를 하시고 그 해박 뭐 경제나 뭐 사회나 철학의 이 정치나 뭐 남북 관계나 이런 거에 해박하시지만 하여튼 노 대통령께서도 엄청나게 많은 독서 그다음 특히 역사 이런 건 뭐 거의 줄줄 외우다시피 하세요.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여튼 역사에 대한 가정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이 대통령 되신 후에는 특히 더 많이 그러셨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 그런 하여튼 그러면서 유럽의 사상이나 미국의 사상들을 공부하신 이런 거에 굉장히 하여튼 깊이 있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이정우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하여튼 이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라고 옛날 말로 따시면 그분도 굉장히 학문이 깊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우리 대통령 보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 말과 글에 대한 애착과 이 집념이 대단하셨습니다. 말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에 대해서
물론 참모들도 연구를 하지만 그 참모들이 연구하는 거는 한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님 항상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나오세요. 그다음 글을 굉장히 이제 또 잘 쓰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 게 엄청 많이 있어요. 5년 동안 보면 웬만하면은 그거 다 비서들한테 시켜서 올라온 거를 교정만 보고 내보냈을 텐데 거의 주요 계기의 편지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문제나 뭐 하여튼 우리 뭐 하다못해 참모들 어떤 우리 이백만 수석님은 한때 저 여기 계시죠 한때 저 부동산 뭐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실 때 이백만 수석님한테 편지도 참모가 쓴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밤중에 직접 쓰세요. 컴퓨터 갖고 직접 쓰셔가지고 그 본인한테 보내시고 그러니까 뭐 김병준 부총리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또 편지 써서 보내시고 그러니까 거의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 뭐 이런 등등 거의 다 직접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요 계기의 연설은 여러 명 모아놓고 토론과 이걸 거쳐서 이제 비서들이 써서 올리면 이제 고치시지만 근데 다른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글 쓰는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비서실장을 하시는 건 참여정부가 유일할 거예요. 우리 저 이병환 실장님께서. 제가 이 이병환 실장님 개소식이라고 특별히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 이병환 실장님은 몇 번 연설을 이게 직접 주요 연설들을 몇 번 손을 보시면 그거는 거의 무사 통과하셨어요. 거의 그대로 보셨는데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저희가 이 노 대통령이 워낙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주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캠프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있으면 저희 천정배 우리 목포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 오죽하면 이제 의원급이 천정배 의원 말고 이제 지금 저 부천시장 하는 김만수 시장이 시의원이었는데 그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의원이 2명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의원들이 저희 쪽에 거의 가담을 안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노풍이 일어나서 후보가 됐을 때 광주에서 이제 노풍이 불면서 이제 후보가 됐을 때 그 후에도 저희 쪽에 가담하는 분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전부터 노 대통령 지지율이 노풍이 불기 이전부터 당에서 이 저희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신 분이 우리 이병환 당시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젊은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우리 캠프를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병환 당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병환 실장님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후보 시절에는 사실 연설문 대통령님 우리 노 대통령의 연설문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목이 보통이 아니셔가지고 웬만한 참모들이 쓰기 힘들었는데 우리 당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이병헌 소장님께서 큰 거 몇 개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글에 대한 그런 리더십, 하여튼 그런 사상과 철학이 있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런 분이 어쨌든 이 나중에 이병헌 시장이 처음에 2005년 8월인가요? 그때 비서실장으로 홍보수석 그만두고 나가 계시던 거를 정무적감 갖고 뛰어나고 글도 잘 쓰니까 모셔와라 해야 다시 비서실장 모셔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임기 말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임기 말에 노 대통령님의 생각과 철학을 밖에 나와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자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제안을 나가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죠. 그만큼 이병헌 실장님을 믿으셔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임기 말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병헌 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하셔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가장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데리고
있었던 분이 우리 이병헌 시장님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여튼 이 노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하여튼 말씀 마치겠습니다.